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10명 안팎의 비대위원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2차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정기국회 기간 민생행보를 본격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섭니다. 19일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다음 날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취임 후 첫 연설에 나섭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작년 8월 이후 관찰한 결과 핵시설 건물이 3분의 1가량 확장된 징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우리 시각으로 잠시 뒤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미국 방송계 최고권위인 에미상에 도전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나무주연상과 작품상, 감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수상할 경우 비영업권 작품 최초 에미상 수상 역사를 쓰게 됩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중국으로 향하면서 간접 영향권에 든 제주도와 일부 해안가는 내일까지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간은 120mm 이상, 제주 내륙은 최대 100mm, 전남과 서해안에서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가위 연휴가 끝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은 연휴 내내 날을 갈았습니다. 양측 모두 똑같이 민생을 외치긴 했는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공방이 여전합니다.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기국회 무대에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병주 기자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통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죽하면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검사라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구성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 26명의 외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설훈, 전해철, 고민정 의원이 상임 고문을 맡았습니다. 3개 분과를 설치해 각각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 전임 정부 인사들, 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에 고위 당직자들과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툴 일이 있으면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법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법의 처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맞다. 여야 모두 민생 문제는 초당적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지만 정부 예산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갈등 요소가 산적해 있어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내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민생경제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고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지도부 공백 상태를 조속히 수습한다는 판단이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내홍은 점점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부 공백 상태가 더 길어지는 것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대위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한 원내외 인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정 위원장은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는데 앞서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배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위한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로 예정된 신문기일 변경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무엇을 생각해도 그 이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내가 뭘 잘못한 것이 또 있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미 검찰 기소가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결백을 강조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는 해석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기소 대응책이나 변호인 선임 문제 등과 관련한 물음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포함한 5박 7일간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섭니다. 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에서 임기 첫 기조연설을 할 윤 대통령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합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8일 영국으로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오는 20일 진행될 임기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비핵화 등 각종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심인 대북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중대한 시점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비핵화를 다시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회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한미, 첫 번째 한일 양자회담도 추진됩니다. 고위 관계자는 미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회담 계기에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캐나다로 이동할 윤 대통령은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니켈과 코발트 등 전기차 핵심 원자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 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영미 캐나다 방문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정치권이 촉각을 세웠던 추석 민심 뉴스 돋보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여론조사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연휴 전날인 8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추석 직전 조사니 추석 밥상에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왔을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응답자의 32.6%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64.6%가 잘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초 2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30%대를 회복한 뒤 이번 연휴까지 줄곧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분석을 해보면 재밌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두 가지 답변이 있겠는데요. 먼저 이 지난주 우리나라를 덮친 태풍 흰남노래 잘 대응했느냐? 국민 절반 이상인 54%가 잘 대응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민주당과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요. 태풍 대응처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여전히 당내 문제를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게 있다 보니 합쳐보니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체적인 노력보다 뭔가 틀을 바꿔야 지지율 상승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구상은 어떤가요?
네, 먼저 어제 오후에 SNS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물가 관리도 신경 쓰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챙기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 연휴 기간 재해 현장과 또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봤던 수해 피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연대 정신으로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총선 당시 민주당이 대승한 데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맞섰던 정부 힘 실어주기 여론이 한몫했었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윤 대통령도 위기 극복과 연대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발맞춰서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많던데요. 네, 비서진 명칭까지 대거 바꾸면서 아주 좀 큰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 정책기획수석, 기획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을 각각 국정기획수석, 국정기획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이라고 바꿨는데 모두 국정이라는 단어를 썼죠. 네, 그렇네요. 또 여기에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기획수석 산하로 옮겼습니다. 정책이 정치를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면 국정은 국가의 정치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국정의 기획부터 공보까지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제가 됐던 홍보 파트에선 국민소통관장과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대외협력비서관과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바꾸면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네, 직함에서 단어가 좀 여러 가지가 바뀐 것 같네요. 이런 대통령실의 개편이 일명 윤핵관 지우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네, 최근 제기된 의혹을 좀 지우기 위해서 최근 비서관급과 행정관급 등 50명가량의 대통령실 직원이 짐을 쌌다고 합니다. 예. 이 중에 윤핵관 추천 인사가 다수 있었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그런 인사들을 내보냈다는 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윤핵관 거리두기를 하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출신, 즉 검핵관이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핵관이든 신윤핵관이든 검핵관이든 좀 대통령께서 그 권력을 잘 나누어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정권 출범 뒤 처음으로 전 직원 조회를 주재해 분위기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대통령실에 맞춰서 비대위도 오늘 인선이 완료된다면서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오전 비대위 인선이 발표가 됩니다.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의결하고 또 최종 비대위가 출범하는 건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힌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선관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선관위를 구성하는 게 최고위나 이를 대신할 비대위입니다. 빨리 비대위원을 뽑고 원내대표 선관위를 구성하고 원내대표 선출까지 끝마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원내대표를 경선보다 합의 추대로 뽑자는 당내 의견이 많은 이유도 이겁니다. 그렇군요. 갈수록 심해지는 당 내부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사람이 필요한 건데 개파색이 옅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합의 추대가 가장 유력한 상태입니다. 내일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이 있는데 이번에도 패소한다면 직무를 대신할 원내대표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짚어주신 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또다시 법정에서 맞붙는 상황인데 이번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라운드인데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법원이 문제 삼은 비상 상황의 인정 여부를 당원당규 개정으로 해소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법원도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보고 안정적으로 비대위가 출범하면 바로 전당대회 일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여전히 법원이 이 전 대표의 당대표직 보장을 강조한 게 핵심이라면서 이걸 깨는 비대위 추진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아주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군요. 뉴스 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남기고 간 상처가 가장 컸던 곳 중 하나가 바로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죠. 하루아침에 주민 7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행동요령을 내놨고 기상청과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차를 빼려던 아파트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은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 불과 5분 거리에 하천이 있었지만 차소판 등 방제 시설은 전무했고 주민들은 지하로 쏟아지는 강물에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하 공간용 침수 대비 행동 요령을 내놨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반지 하나 지하주차장 등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이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절대로 확인차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수압으로 인해 움직이기 힘들고 5분에서 10분 내에 순식간에 천장까지 빗물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평상시에 차소판 설치 및 모래주머니와 양수기를 비치할 관리자를 지정해두고 호우 시 신속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직 권고사항 수준이라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내문이죠. 정보 제공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할 계획이고요. 강제 조항도 넣고 이런 것들을 하기로. 기상청은 2026년까지 집중호우 2시간 전에는 호우특보를 발령해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특보가 평균 94분 전이었던 만큼 30분 정도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서울시도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폭우 시 빗물을 보관했다 하천으로 방류하는 터널인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을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곳곳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북상 중인 태풍 무이파와 무르복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에 발생한 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동쪽 먼 해상으로 향하겠고요. 12호 태풍 무이파도 칭다오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 무이파가 밀어올린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에도 최고 5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동 지역은 내일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1.9도, 대전은 2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전주 27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 후반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이와 더불어 독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올가을 코로나와 여러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거란 우려가 커서 정부는 코로나와 독감 예방 백신을 둘 다 맞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줄어들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어제 신규 확진자는 36,9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8,000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이동량 증가로 추석 이후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급증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다소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문제는 이와 함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계절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4.7명으로 2018년 이후 이례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호주에선 코로나 이전 5년 평균 16만 명보다 많은 약 22만 명이 독감에 걸리면서 이미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가을 우리도 동시 유행이 오면 고위험군의 중증화 위험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높고 또 고위험군에서 치사율이 높으니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이 겹치면 조금 더 힘들지 않겠느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등 순차적으로 독감 접종을 시행하고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함께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7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는 19,000여 명 늘었고 일주일 전보다는 4만 1,000여 명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은 확연한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진단검사 건수가 늘면서 당분간 신규 확진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조사한 안미영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은폐 의혹과 2차 가해 여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왔는데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고 이해람 중사. 군 검찰이 한 달 넘게 가해자를 소환하지 않았고 결국 이 중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들에겐 실형이 선고됐지만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난 6월 안미영 특검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그 증거에 의해서 이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와 은폐, 이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를 살펴본 특검팀은 국방부와 공군본부를 비롯해 4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수십 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조사 지연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나 소환돼 사법 처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허위 사실로 저와 공군 법무실을 지속하여 공격하여 왔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보도해서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10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오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사용 법제화를 공식 선언했는데 실제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을 꾸준히 가동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영변 핵시설이 3분의 1가량 확장됐고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는 공식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사회를 통해 작년 8월 이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관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고 원심 분리 농축시설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설이 있는 건물의 바닥 면적이 3분의 1 정도 확장된 징후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전면 거부를 공식화하고 선제 핵공격을 법제화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합의로 폭파시킨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 내 발명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강력한 공급망 구축, 물가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거론하면서 미국 내 생산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 관련 회의를 열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구체화할 광범위한 신규 투자와 자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잠시 뒤인 오전 9시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주요 부문 수상에 도전합니다.
이미 4개의 상을 받은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분야에서 최초로 수상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74회를 맞는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잠시 후 한국 시각 오전 9시 연출과 연기를 대상으로 주요상 시상식이 이루어집니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과 나무 주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에미상에서 한국 배우가 주연과 조연상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이정재 배우가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오영수, 박혜수 배우는 나무 조연상, 정호연 배우가 여우 조연상 후보입니다. 무엇보다 비영어권 드라마로는 최초로 언어 장벽을 깨고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또는 헐리우드이 기생충을 계기로든 뭐든 조금 더 전 세계 문화를 아우르고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교류하는 것으로 어떤 시프트, 전환을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LA타임스는 이정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나무 주연상 수상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미국 배우조합 여배우상과 골든글러브 나무 조연상을 받은 정호연과 오영수의 연속 수상도 점쳐집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에 이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또 한 번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시민 만여 명이 여왕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행렬이 왕실 궁전에서 성당까지 이어진 로얄 마일을 천천히 지납니다. 길가에 모여든 시민들은 여왕을 박수로 배웅했습니다. We're from Bishopton, on the west coast of Scotland. We've been here for 4 hours waiting to see Her Majesty's. She's been a wonderful queen to this country for all her reign. 운구 행렬이 도착한 성 자일스 대성당에선 왕실 가족과 스코틀랜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추도 예배가 열렸습니다. 대중에게도 여왕의 관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최소 만여 명의 추도객이 차례로 여왕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찰스 3세는 국왕으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추도 예배에 이어 스코틀랜드 의회를 찾았습니다. My new duties with thankfulness for all that Scotland has given me. 여왕의 시신은 현지 시각 13일 런던 버킹엄궁으로 옮겨지고서 15일부터 장례식 전날인 18일까지 다시 일반에 공개됩니다. 영국 정부는 19일 치러질 여왕의 국장에 75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뺏겼던 동북부 도시 이지움을 탈환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보급기지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들어서만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주의 요충지인 이지움 청사 꼭대기에 올라 국기를 휘날립니다. 이지움은 지난 4월 러시아군이 점령한 뒤 돈바스 공세를 위한 군수 보급 중심지로 활용해 왔는데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겁니다. 러시아군이 침공한 지 200일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주를 수복한 건 이번 전쟁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Казача є, і була, і буде Україна. Ніякого руського міра тут не буде. Вон, можете бачити, де ганчір'я руського міра валяється. Слава Україні, слава ЗСУ. 반격이 성공한 건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수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러시아군이 헤르손으로 전력을 분산시킨 탓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이 아닌 하르키우에 공격을 집중했고 이달 들어 3,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세를 몰아 대규모 반격 작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Але я вважаю, що ця зима переломна, і саме вона може призвести до швидкої деокупації українцями України. 러시아군 서부 군광구 사령관인 안드레이 시체보이 육군 중장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린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시체보이 중장이 중령 군복을 입고 도망치다가 붙잡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주에서 급하게 철수하면서도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인 화력발전소를 보복 공격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동부 도네츠크주 점령지 방어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전선을 꾸준히 전진시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어제 정오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가 운행 도중 멈춰서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에 타고 있었던 30여 명의 승객들이 상공 20m에서 약 10분간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열차가 출발한 뒤 안전감지기에 이상 신호가 발생해 안전을 위해 열차가 자동으로 멈춘 것이라 밝혔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4시간 가까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보수단체가 기습 시위를 벌이자 이를 막는 반일단체가 맞붙은 건데 확성기까지 이용하는 바람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폴리스 라인 뒤편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고성이 오갑니다. 곧이어 피켓을 손에 든 사람들 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젯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정의기억연대 해체를 요구하며 기습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녀상을 지키던 단체 반일행동이 이를 막아섰고 결국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양측은 이곳 소녀상 인근에서 4시간 가까이 대치했는데 충돌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반일단체 회원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두 단체 사이를 막아서자 두 단체는 확성기를 이용해 서로 맞섰고 주변 시민들은 소음에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신자유연대 측은 반일행동이 소녀상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벌이며 다른 집회를 방해해 기습 집회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일행동 측은 신자유연대 측이 소녀상에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두 단체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후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터널 안에서 썬루프 밖으로 몸을 내민 어린이들의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터널로 알려졌는데 어린이 둘이 상체를 차량 밖으로 거의 내밀고 서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차량이라 더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 텐데 왜 동승한 어른이 말리지 않았을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에서 돌이나 이물질이 날아올 경우 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글쓴이는 블랙박스에 찍힌 차량 번호를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네요. 엘리자베스 2세의 영국 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가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즉위식 현장. 찰스 3세가 즉위 선언문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수행원에게 책상에 놓여있던 만년필통을 밀어내며 치우라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는데요. 또 다른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으려던 찰스 3세가 잉크병과 만년필통을 모두 치우라며 손을 휘저은 겁니다. 당시 모습은 생중계되고 있었고 해당 영상이 SNS에서 잇따라 공유됐는데요. 일각에선 어머니의 사망으로 예민한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현재 언론과 누리꾼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다면 직접 치웠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친구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주의 부인을 추행한 남성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례식에서 잠든 피해자를 노려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A씨는 고등학교 친구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새벽 시간 상복을 입은 채 잠든 친구의 부인을 발견했고 신체의 일부를 만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결국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이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아닌 특수한 장소였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서 좀 더 엄벌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우리에게 분리수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꽤 귀찮기도 한데요. 재활용품을 넣으면 알아서 분리수거를 하는 똑똑한 쓰레기통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호주로 가보시죠. 동그라미 안에 쓰레기를 넣으면 플라스틱은 저쪽으로, 캔은 이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 쓰레기통이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심지어는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과 안 되는 플라스틱까지 구분합니다. 평소 분리수거를 해도 엉뚱한 쓰레기가 섞여 들어가면서 재활용이 어려워져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선 매년 80만 톤의 폐플라스틱 중 단 10%만 재활용될 정도였는데요. 호주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80%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헝가리의 한 발명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재미있는 자전거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자동차 모델의 부품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한 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네요. 분명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뭔가 귀여우면서도 괴상하게 생겼는데요. 마치 자동차를 앞뒤 양옆으로 압축시켜 놓은 듯한 모양입니다. 냉전 시기 동유럽의 국민차였던 트라반트 부품을 활용해 만든 자전거인데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동독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입니다. 이 자전거를 만든 헝가리의 발명가는 주문 제작으로 벌써 6대를 팔았는데요. 거리에 나가면 트라반트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반가움 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네요. 3D 프린팅 기술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인쇄하고 건조를 시키면 그 모양이 저절로 바뀐다는데요. 잉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네요. 나무를 가루내 만든 잉크를 사용해 3D 프린터가 일단 납작한 판을 만드는데요. 잉크의 물기가 마르면서 점점 모양이 바뀝니다. 꽈배기처럼 돌돌 말려있는 이 물체도 3D 프린터로 뽑아낸 건데요. 나무가 마르면서 수축하는 현상을 이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학교에서 연구 중인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케아의 가구를 만들 때도 설명서가 필요 없어질 정도라는데요. 납작하게 펼쳐진 채로 배송된 가구를 말리기만 하면 저절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때 보통 라면에 김치만 먹겠다고 하는데 고물가인 요즘엔 이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배추 가격이 평년 가격의 3배 가까이 올랐고 라면도 이달 중순부터 10% 안팎으로 줄줄이 오릅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큼직한 배추가 있어야 할 채소 매대에 반포기씩 손질된 배추 몇 덩이만 남았습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수급이 달리고 신선도마저 떨어지자 배추를 다듬어 한 개에 5,000원에 할인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배추 겉절이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외로 배추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50%도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냥 가야 되겠어요. 최근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36,000원대로 평년 가격보다 3배가량 올랐습니다. 배추가 급등으로 직접 김치를 담는 가정이 줄면서 포장김치 수요가 늘어났지만 포장김치 생산업체도 재료 수급이 어려워져 일시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치와 단짝인 라면도 줄줄이 오릅니다.
농심은 라면 브랜드 26개의 가격을 오는 15일부터 출고가 기준 평균 11.3% 올리고 팔도 역시 제조 원가 압박이 커졌다면서 다음 달부터 가격을 평균 9.8% 올립니다. 여기에 제과업계도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우유 가격도 다음 달 오를 수 있어 먹거리 물가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라면에 김치만 먹는다는 말도 치솟는 물가 앞에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유튜버는 이제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조사해보면 빠지지 않는 직업이 됐죠. 유튜버들의 연매출이 얼마나 되나 살펴봤더니 전체 평균은 1억 원, 상위 1%는 12억 원을 올리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이말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침착맨입니다. 한 금융 빅데이터 업체는 179만 명이 구독하는 이 채널을 통해 25억 원 이상의 연매출과 12억 원이 넘는 세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창작 사업자 상위 1%의 평균 매출은 12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10% 기준으로는 연매출 5억 1,300여만 원, 전체 평균은 연매출 1억 원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편집자나 전문 촬영 장비 등을 보유하지 않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상위 1% 평균 매출은 3억 3,400여만 원에 달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400여만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디지털 산업도 양극화가 있어요. 이 사안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편 유튜버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등은 국세청 과세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실제 소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연휴 동안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두 태풍은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가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발생한 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동쪽 먼해상으로 향하겠고요. 12호 태풍 무이파도 칭따오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 무이파가 밀어올린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에도 최고 5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동 지역은 내일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전국의 하늘 표정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1.8도, 대전은 2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28도로 서쪽 지역은 늦더위가 나타나겠고 동쪽 지역은 강릉과 대구 26도, 부산은 25도로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또 제26호 열대저압부가 14호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LA에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처음 공개된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잠시 뒤인 오전 9시 에미상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언어 장벽을 넘어 우리 드라마가 전 세계인의 인정을 받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고맙습니다.